저는 35, 노처녀라는 압박감에 동네에서 비웃던 막노동꾼의 청혼을 홧김에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 골목을 가득 메운 10대의 최고급 세단과 함께 드러난 그의 정체는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 올해 나이 35. 이 작은 동네에서는 시한폭탄 혹은 한물간 노처녀, 더 심하게는 골드미스를 비꼬아 골병미스라고 부르는 나이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아이들에게는 사랑받고 동료들에게는 존중받고 있죠. 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착하고 성실한 선생님이 되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제 인생은 그렇게 잔잔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가 제 기쁨이었고 밤늦게 스탠드 불빛 아래서 아이들의 숙제를 채점하는 것이 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학교에서뿐, 집에만 오면 저는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저의 가장 큰 짐은 일이 아니라 바로 엄마인 박 여사님과 이모였습니다. 엄마는 늘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셨고 동네 확성기인 이모는 날이 시퍼렇게 섬칼날 같은 혀를 놀려댔죠. 두 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는 꼴을 보는 것이었죠. 그게 안 되면 두 분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편히 못 주무셨습니다. 그날 저녁도 산더미 같은 숙제 채점을 막 끝내고 지친 몸으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뭔가를 중얼거리며 계산하고 계셨죠. 저를 보시더니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특유의 힘 빠지는 목소리로요. 서연아, 내일 오전에 조퇴 좀 하거라.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엄마? 왜요? 내 이모 집에 가야 한다. 이모가 아주 좋은 자리를 하나 찾았단다. 듣자 하니 시내에서 꽤 크게 사업하는 양반인데 아내랑 사별하고 집안일 돌봐줄 사람을 구하고 있대. 너도 이제 35이야. 더 이상 이 남자, 저 남자 따질 때가 아니라고. 그쪽에서 너를 만나주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70평생의 복인 줄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안이 썼습니다. 또 선이었다. 올 한 해만 해도 몇 번째 선인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엄마, 저 안 가요. 너무 피곤해요. 제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하게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갑자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요. 내가 알아서 해서 이 나이 먹도록 아직 혼자인 거니. 남들 집 좀 봐라. 아랫집 영희는 너보다 거의 10살이나 어린데 벌써 애가 둘이고 큰애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어. 그런데 너는 내 꼴을 좀 보라고. 너 이 엄마랑 네 이모가 눈 감을 때까지 걱정하게 만들 셈이야? 동네 사람들이 내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자식 교육 잘못 시켜서 딸내미 노처녀로 만들었다고 수군거리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엄마는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의 절반은 저를 위한 동정, 나머지 절반은 동네 사람들에게 체면을 구겼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모가 노크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모는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죠. 내가 말했지, 언니. 이모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시큼한 목소리, 쟤는 눈이 높아서 그래 눈이. 자기가 선생이라고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선생이면 뭐해? 시집도 못 갔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야, 이거 봐. 이모는 식탁 의자를 쿵 소리 나게 끌어당겨 앉더니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이번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이나 알아? 시내에서 인테리어 자재 회사를 하는 사장님이야. 집도 으리으리하고 차도 외제차라고. 사별했지만 자식은 없대. 네가 시집만 가면
바로 사모님 소리 듣는 거야. 얼마나 좋아? 맨날 그 시골 학교에서 분필가루나 마시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늙어갈래? 누가 그런 널 데려간대? 저는 부자는 싫어요. 저는 힘없이 반박하려 했습니다. 닥쳐. 이모가 소리쳤습니다. 부자가 싫다고. 그럼 공기만 먹고 살래. 너 결혼 안 하고 늙고 병들면 누가 밥 차려주고 물 떠다 줄 건데 평생 독수공방하다 늙어 죽는 걸로 엄마한테 효도할 셈이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일 너 안 나가면 내가 내 엄마랑 같이 학교까지 쳐들어가서 내 머리끄덩이를 잡아 끌고 나올 거야. 동료들이랑 학생들이 다 보는 데서 망신을 줘야 정신을 차리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이모의 말이 지당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사로서의 온화함과 인내심은 가족의 압박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제 방으로 뛰어 올라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이모의 목소리가 여전히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거 봐, 또 삐졌어. 35이나 먹고 애처럼 군이 누가 데려가겠어. 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혼자인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나가는 선자리, 저를 샅샅이 훑어보는 시선들, 그리고 엄마와 이모가 저를 마치 유통기한 지난 재고품처럼 떨이 판매하려는 방식이 두려웠습니다. 이 노처녀라는 짐을 언제쯤 벗어던질 수 있을까요? 협박대로 다음날 아침 저는 학교에 조퇴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연분홍색 원피스를 다려놓으셨습니다. 제 나이에는 어울리지 않는 주책맞아 보이는 색이었죠. 하지만 다른 옷을 입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선을 망치려고 꾀를 부린다며 엄마가 또 소리를 지를 테니까요. 선은 이모 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배가 불룩 나오고 머리가 벗겨진 땅딸막한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개목걸이처럼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죠.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는 눈썹만 까딱하며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물건값을 매기는 듯한 노골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어머, 왔구나. 이모가 살갑게 저를 끌어다 앉혔습니다. 여기는 김 사장님. 내가 말했던 인테리어 자재 회사 사장님이셔. 그리고 이쪽은 내 조카. 서연이 초등학교 교사란다. 김 사장이라는 남자는 일어설 생각도 않고 목구멍으로 흐음하는 소리만 냈습니다. 선생이라고? 생긴 건 반반한데 35이면 나이가 좀 많네. 애는 잘 낳을 수 있으려나 몰라.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끔찍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품질 검사를 받고 있는 출산 기계인가요? 옆에 앉아있던 엄마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휴, 사장님도 뭘 걱정하세요. 저희 집안이 대대로 애를 잘 낳아요. 우리 서연이 몸도 튼튼하고 마음씨도 착해서 시집가면 밥하고 남편, 자식 뒷바라지밖에 모를 애예요. 그렇다면야 김 사장이라는 작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뭐 바라는 거 별로 없어. 아내가 죽고 나니 집이 엉망이야. 집안일 돌봐줄 여자가 필요해. 선생이라니 직업까지 그만두게 하진 않겠지만 집안일은 완벽해야 해. 내가 퇴근하고 오면 따뜻한 밥이랑 국이 딱 차려져 있어야 하고 애는 이왕이면 아들 하나 낳아주면 좋겠어. 아들만 낳아주면 절대 박대하지 않을 테니. 그는 혼자서 한참을 떠들었습니다. 제게는 제 의사가 어떤지, 제 기분이 어떤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데려가는 것을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팔리지 않는 노처녀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와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뭐? 김 사장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엄마와 이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친년아, 너 거기 앉아. 이모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김 사장의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건방지기는 내가 침이나 뱉어주지. 너 같은 건 공짜로 줘도 안 가져. 저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와 이모의 광풍 같은 잔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이 멍청한 년아, 내 체면을 아주 땅에다 묻는구나. 너 평생 혼자 늙어 죽을 셈이야. 엄마는 울면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모는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앞으로 나를 이모라고 부르지도 마. 내년 복이 아주 종이장처럼 얇구나. 떡하니 차려준 밥상도 걷어차. 그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만한 김 사장 이전에는 저보다 10살은 어린, 머리를 파랗고 빨갛게 물들인 젊은 놈도 있었습니다. 그 놈은 엄마가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하면 편하다고 해서 선을 보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내내 스마트폰 게임에만 코를 박고 있다가 가끔 고개를 들어 제게 물었습니다. 누나네 집 잘 살아요? 선생 월급은 얼마나 돼요? 또 한 번은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쓴 지 식인인 척하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온갖 거창한 말을 늘어놓더니 제가 시골 학교 교사라 시야가 좁고 자신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준이 안 된다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들은 모두 똑같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급 가정부, 출산 기계 혹은 집안의 장식품을 찾고 있었죠. 엄마와 이모는 오직 물질적인 조건만 봤습니다. 그 사람은 건물이 있대, 외제차를 탄대, 부장이래. 제가 그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쳤고 절망했습니다. 저녁 시간과 주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엄마와 이모의 선 시장이 다시 열리기 때문이었죠. 저는 제 자신이 마치 하자 있는 상품 같았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으려 하고 오직 헐값에 이상한 조건들을 붙여 사려는 사람들만 꼬이는 불량품 말입니다. 35의 나이의 사랑은 너무나 사치스럽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교는 큰 건설 현장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도시를 짓는 곳이라 하루 종일 기계 소음과 흙먼지로 시끄러웠죠. 처음에는 아이들 수업에 방해가 되어 꽤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시끄러운 곳에서 이상한 평온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 교실은 2층이었고 창문 너머로 공사 현장이 바로 보였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아이들이 모두 하교한 늦은 오후, 저는 종종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저는 인부들을 보았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으로 범벅이 된 채 햇볕과 바람에 검게 그을린 모습들. 그들은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가끔 거친 욕을 내뱉기도 했지만 그들에게는 강인한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직한 노동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 인부들 중에서 유독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젊어 보였고 호리호리하지만 다부진 체격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저희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구역에서 일했습니다. 다른 인부들이 모여서 쉬거나 담배를 피우고 농담을 하는 동안 그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만 했죠. 제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그의 손에서 삽과 흙손이 떠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았죠. 저는 그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말없는 인부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항상 시멘트가 잔뜩 묻어 색이 바랜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만은 유독 빛났습니다. 아주 선한 눈이었지만 어딘가 멀고 깊은 슬픔이 서려 있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몇 번 창가에 서 있는 저와 아래에서 올려다보던 그가 우연히 눈이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항상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딘가 어색해하며 다시 자신의 일에 몰두했죠. 저는 그가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자를 탐하는 남자들의 음흉한 시선도 아니었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노처녀를 바라보는 동정의 시선도 아니었으며 제가 선을 봐야 했던 남자들의 거만한 평가의 시선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저 순수하게 조용히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 한 뭉치를 들고 교문을 나서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에 제 손에 있던 그림들이 공중으로 흩날렸습니다. 아이들의 삐뚤빼뚤한 그림들이 운동장 사방으로 심지어 공사장 쪽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그림이 더러워지거나 찢어질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그림을 쫓아다녔습니다. 바로 그때 그 말없는 인부 아저씨가 시멘트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는 황급히 손수레를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과 시멘트가 잔뜩 묻은 장화를 신은 그가 깨끗한 학교 운동장 위를 서투르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허리를 숙여 그림들을 한 장 한 장 주워주었습니다. 시멘트 때문에 거칠고 더러워진 그의 손은 종이에 묻은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내며 아주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인부들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휘파람을 불고 놀려댔습니다. 어이, 지훈이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쓴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오직 그림을 줍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마지막 한 장까지 다 주운 그는 그림 뭉치를 제게 건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모가 얼굴의 반을 가렸지만 저는 그의 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보고 그림 뭉치를 한번 보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지만 아주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조심히 들고 가세요. 그렇게 무뚝뚝한 한마디, 그러고는 돌아서서 다시 자신의 손수레로 가위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처음으로 나눈 대화였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존중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엄마와 이모가 막노동꾼이라며 비웃을 시멘트 먼지를 뒤집어 쓴 남자에게서 받은 존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해질녘에 손수레를 밀던 그 남자의 모습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건네준 그림 뭉치를 여전히 꼭 쥔 채로요. 시멘트 냄새, 땀 냄새, 그리고 그의 거친 손에서 전해진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묵묵하고 견고하게 무거운 손수레를 밀고 공사장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인부들의 휘파람 소리와 놀리는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지만 그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선생님이 너한테 반했나 보다. 오늘 한턱 쏴라. 저는 부끄러워서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그림 뭉치를 안은 채 교무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첫눈에 반한 설렘이라기보다는 아주 낯선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파문이었습니다. 35. 저는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엄마가 끌고 온 거만한 남자들부터 학교의 동료 교사들까지. 하지만 그 누구도 제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진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숙제를 채점하면서도 온통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나 이모가 봤다면
분명 더럽다고 무식한 노동자의 손이라고 비웃었을 그 손. 하지만 그 시멘트 묻은 손은 제 학생들의 그림을 마치 보물처럼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주워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더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저는 일부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더 이상 교환에 코를 박고 있지 않고 창가에 서서 조용히 그를 관찰했습니다. 저는 그가 쉴 새 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쨍쨍 내리쬐는 햇볕 아래 작업복이 땀으로 흠뻑 젖어도 그의 손놀림은 조금도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가끔 그가 고개를 들어 제 교실 창문 쪽을 바라볼 때면 우리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그 낯선 감정이 바로 존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주선해준 남자들은 저를 마치 상인처럼 물건처럼 쳐다봤습니다. 유통기한은 남았는지, 아이는 낳을 수 있는지, 시중은 잘 들 수 있는지 값을 매겼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동정과 약간의 고소함이 섞인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선생이면 뭐해? 저 나이 되도록 데려가는 사람도 없는데, 심지어 저를 아끼는 엄마조차도 실망감과 아직 치르지 못한 빚을 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직 그 지훈이라는 이름의 인부 아저씨만이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속한 욕망도, 거만한 동정도, 물질적인 평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바라보는 순수한 시선이었습니다. 선하고 차분하며 감히 말하건대 존경심마저 담겨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존경한다고요. 흙먼지 투성이 인부가 노처녀 선생님을 존경하다니 농담 같은 이야기였죠.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 정오였습니다. 아이들은 점심을 먹으러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학교에 남아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사장을 내다보니 인부들은 그늘에 모여 앉아 시끌벅적하게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직 지훈 씨만이 아직 남은 시멘트 포대 몇 개를 마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안전모로 연신 부채질을 했습니다. 낡은 물통을 들어 물 몇 모금을 급하게 마셨습니다. 무슨 심술이었는지 저는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에어컨 바람을 쐬며 앉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남을 헐뜯기만 하는 배 나온 남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고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학교 앞 슈퍼로 달려가 얼음처럼 차가운 생수 한 병을 샀습니다. 학교와 공사장을 가르는 철제 울타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용기를 내어 그를 불렀습니다. 저기, 지훈 씨. 그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황급히 일어나 더러운 손을 바지에 쓱쓱 문질렀습니다.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타리 너머로 물병을 내밀었습니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을 겁니다. 저 일하시는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이거 드시고 하세요. 지난번 그린 밀은 이걸로 감사 인사 대신할게요. 지훈 씨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물병을 한 번, 저를 한 번 쳐다봤습니다. 그는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더니 바지에 손을 몇 번이고 더 강하게 문질렀습니다. 마치 자신의 더러움이 제 물병을 더럽힐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요.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물병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친절하시네요. 아니에요. 좀 쉬면서 하세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황급히 교무실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감히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댄 채 헐떡이는 숨을 골랐습니다. 방금 제가 미친 짓을 한 겁니다. 누가 봤다면
금세 소문이 퍼졌겠죠. 이 선생 시집 못 가서 미치더니 이제 막노동꾼까지 꼬시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작은 기쁨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퇴근할 때 보니 지훈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끌고 교문을 나설 때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볍게 고개를 까딱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가루가 묻은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 작은 기쁨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엄마와 이모가 살기등등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 기어들어와. 엄마가 쏘아붙였습니다. 학교에서 교환 정리하다 왔어요. 무슨 정리를 그렇게 오래 해? 이모가 혀를 찼습니다. 잘 들어. 내가 너를 위해 기가 막힌 자리를 하나 물어왔어. 전에 있던 놈들이랑은 비교도 안 돼. 이 양반은 최 회장이라고 사별했고 시내에서 제일 큰 건자재 유통 체인을 운영한대. 돈이 썩어 넘쳐. 너보다 나이는 좀 많지만 아들 낳아줄 여자를 찾고 있대. 이번 주말에 직접 우리 동네로 오신다니까. 알아서 옷이라도 좀 제대로 챙겨 입어. 이번에도 내가 판을 깼다가는 이 이모랑 내 엄마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사별. 아들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또 다른 비극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안 가요. 뭐, 감히 안 가겠다고. 엄마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내가 뭘 알아서 해? 뭘 할 수 있는데. 혹시 너 만나는 놈이라도 있는 거냐? 이모가 갑자기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지훈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이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피곤해요. 방에 들어갈게요. 저는 2층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습니다. 아래층에서 엄마와 이모의 목소리가 여전히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전연이 갈수록 버릇이 없어지네. 꽉 잡아야 해. 안 그러면 평생 저러고 늙어 죽을 거야.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창문 너머 멀리 보이는 공사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은 이미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훈 씨도 이제 임시 숙소로 돌아갔겠죠. 저는 문득 비록 막노동꾼일지라도 그의 존중 어린 눈빛이 이모가 말하는 돈이 썩어 넘치는 자리보다 만배는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본체 만체했고 식사를 차려놓고는 그릇을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모는 매일같이 들러서 제가 복을 걷어차는 년이라느니 이것저것 재다가 찌꺼기만 남게 될 거라느니 빈정거렸습니다. 그들은 그 사별한 부자 최 회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그가 왕이고 제가 그의 시중을 들 기회를 얻은 하녀인 것처럼요. 최 회장님 댁이 얼마나 큰지 알아. 이 동네 전체를 합친 것만 해. 네가 그 집에 들어가면 바로 사모님 되는 거야. 그분이 바라는 건 딱 하나. 아들 낳아달라는 거잖아. 식은 죽 먹기지. 네가 선생이니까 애 낳아서 직접 가르치면 되고. 얼마나 좋아. 엄마는 이제 협박에서 회유로 전략을 바꾼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제가 침묵할수록 엄마는 더 화를 냈습니다. 이번 주말이 또 한 번의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낙은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고 가끔 묵묵히 일하는 지훈 씨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물을 준 날 이후로 지훈 씨도 좀 더 용기를 낸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면 더 이상 고개를 숙여 피하지 않고 먼저 고개를 까딱이며 인사했습니다. 여전히 무뚝뚝한 인사와 선한 눈빛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교사 회의 때문에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교문을 나설 때는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꽤 한적했습니다. 제가 자전거 자물쇠를 풀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깜짝 놀라 돌아보니 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가 시멘트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어깨 부분이 낡긴 했지만 아주 깨끗하고 반듯하게 다려진 하늘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잘려 있었죠. 얼굴을 깨끗이 씻어 각지고 강인한 윤곽과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선한 인상이었지만 고단함 대신 어딘가 의젓한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지훈 씨,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선생님 기다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약간 쉰 목소리로 말했지만 무척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저를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는 용기를 내려는 듯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제 앞에 섰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장난기 하나 없는 진지하고 진실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연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부디 화내지도 비웃지도 말고 들어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제 처지를 잘 압니다. 저는 그저 막노동꾼, 인부일 뿐입니다. 고향은 멀고 가진 집도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교사고 배운 분이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분이시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또렷하고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처음 이곳에 일하러 온 날부터 선생님을 봤습니다. 선생님은 참 선한 분입니다. 학생들을 아끼고 아주 좋은 분이세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올해 36, 선생님보다 1살 많습니다. 저도 아직 가정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선생님과 진지하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인부 아저씨가 제게 교제를 신청하다니. 이건 정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말이 없자 지훈 씨는 실망한 듯 보였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무뚝뚝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번지르르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선생님을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그의 입에서 나온 아내라는 두 글자는 너무나 투박했지만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놀라셨을 겁니다. 지훈 씨는 제가 도망갈까봐 두려운 듯 빠르게 말했습니다. 너무 서둘러 거절하지 마세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건강과 이 두 손이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선생님이 부족함 없이 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은 못하지만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평생 선생님을 존중하고 절대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존중. 또 그 두 글자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어떤 선자리에 남자도 언급하지 않았던 그 두 글자. 저는 여전히 굳어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사별한 부자 최 회장, 저를 아들 낳는 기계로만 보는 그 남자.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저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하는 인부 지훈 씨. 저는 어쩔 줄 몰라
더듬거렸습니다. 저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지훈 씨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감이 있었죠. 하지만 인부와 결혼한다니. 엄마와 이모,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저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겁니다. 제가 미쳤다고 홀렸다고 말하겠죠. 제 당황한 모습을 본 지훈 씨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갑작스러웠나 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모두 진심입니다. 그는 저를 다시 한번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밤이 늦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돌아서서 인부들의 임시 숙소 쪽으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붙잡고 서서 덜덜 떨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청혼은 스택렌탄 제 인생의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습니다. 이 돌멩이가 저를 가라앉게 할지 아니면 저를 구원할 파문을 일으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외탄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밤새 지훈 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생님을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평생 선생님을 존중하겠습니다. 제가 거실로 내려가자마자 엄마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엄마가 정해놓은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너 아무데도 못 가. 엄마가 명령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최 회장님께서 우리 집으로 직접 오셔서 이야기하시겠단다. 너는 가서 씻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어. 지난번에 내가 사준 그 아이보리색 실크 원피스 있잖니. 그거 꺼내 입어. 엄마 저 말대꾸하지 마.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도 네가 내 얼굴에 똥칠을 하면 내가 정말 쥐약을 먹고 죽어버릴 테다. 알아서 해. 이모도 아침 일찍부터 나타났습니다. 저를 감시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이모는 분첩과 립스틱을 들고 왔습니다. 야, 이서연, 이리 와봐. 이모가 화장 좀 해주게. 이모가 저를 질질 끌었습니다. 얼굴이 시든 배춧잎처럼 펄에서야 누가 데려가겠어. 좀 생기 있게 보여야지. 오늘이 내 인생에 다시 없을 행운의 날이라고. 이 닥다바. 저는 꼭두각시처럼 가만히 앉아 이모가 제 얼굴에 분을 바르고 칠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저는 35살의 교사인데 제 행복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처럼 강제로 시집을 가게 생긴 꼴이었습니다. 정확히 10시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저희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동네가 술렁였습니다. 엄마와 이모는 허둥지둥 마중을 나갔습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가 바로 최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50대는 좋게 넘어 보였죠. 배는 불룩하고 머리는 벗겨졌으며 피부는 기름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의 목에도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를 보니 문득 지난번의 김 사장이 떠올랐습니다. 졸부들은 다들 비슷한 차림새를 하고 있나 봅니다. 최 회장은 집에 들어서며 인사도 없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제 집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한번 쓱 훑어봤습니다. 여기가 댁인가? 그는 저희 엄마에게 물었지만 엄마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네네, 저희 집입니다. 엄마가 허리를 굽실거렸습니다. 얘가 서연입니다. 회장님께 인사드려라. 이모가 저를 앞으로 떠밀었습니다.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젊어 보이시게 오빠라고 불러야지. 이모가 제 팔을 꼬집었습니다. 최 회장은
흐음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선생이라. 생긴 건 그럭저럭 봐줄 만하군.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시간이 별로 없어. 집안일 돌보고 내 아들 낳아줄 아내가 필요해. 전처는 애를 못 낳았거든. 엄마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휴, 회장님, 그건 걱정 마세요. 우리 서연이는 몸이 건강해서 아들만 쑥쑥 낳을 겁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내 아내가 되면 손해볼 일은 없을 거야. 이 집 너무 낡았더군. 내가 돈 줄 테니 새로 지어. 장모님은 여행 가고 싶으면 보내주지. 그러더니 그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면 그 선생질은 그만둬야 할 거야. 내 아내는 일할 필요 없어. 여자는 집에서 남편이랑 자식 뒷바라지나 잘하면 돼. 내가 퇴근하면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어야 하고, 알겠나?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발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금 조건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돈으로 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사랑하는 직업을 버리고 그의 아들을 낳는 기계, 고급 가정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네, 우리 서연이는 착해서 회장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잘 들을 겁니다. 엄마와 이모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싫습니다. 제 목에서 메마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집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 회장이 눈썹을 치켜텄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이모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극도의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싫다고 했습니다. 저는 직업을 그만두지도 않을 거고 당신과 결혼하지도 않겠습니다. 엄마는 충격으로 굳어 있다가 제 입을 막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얘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회장님,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정신 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값을 매기는 물건이 아니라고요. 당신과 결혼 안 해요. 돌아가세요. 엄마가 저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지만 최 회장이 책상을 콱 내리치며 일어서는 바람에 굳어버렸습니다. 좋아, 아주 잘났어.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나를 놀려. 썩어 문드러지게 생긴 노처녀 주제에 건방지게. 무식한 시골 것들, 너 같은 건 공짜로 줘도 안 가져. 침이나 뱉어주지. 그는 한바탕 욕설을 퍼붓고는 씩씩거리며 차로 가버렸습니다. 쾅, 차 문 닫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는 굉음을 내며 사라졌고 자욱한 흙먼지만 남았습니다. 엄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이년아. 이모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리지 않고 제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네가 내 일을 다 망쳐놨어. 죽고 싶어. 이모, 놔요. 저는 소리치며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 불효막심한 년. 엄마도 닥털 총채를 찾아들고 일어섰습니다.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극심한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이 집에서 단 1초도 더 머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모를 밀치고 문을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거기 안 서, 이 미친년아. 저는 그냥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달려야 했습니다. 그 감옥 같은 집에서, 그 끔찍한 강요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유일하게 평온함을 느꼈던 곳, 학교를 향해 달렸습니다. 주말에 학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에 주저앉아 얼굴을 파묻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생님, 왜 울고 계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공사장은 일을 하는지 그는 여전히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걱정과 당혹감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 그의 선한 눈빛을 보자 제 안에 모든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지훈 씨, 지훈 씨, 선생님,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누가 괴롭혔어요? 그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눈물이 범벅이 된 채로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저한테 하셨던 말, 저랑 결혼하고 싶다는 말, 아직도 진심이세요? 지훈 씨는 잠시 굳어 있다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입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전부 진심입니다. 그럼 저희 집으로 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가주세요. 저희 엄마한테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해주세요. 저 지훈 씨랑 결혼할래요. 저는 절망 속에서 그렇게 홧김에 승낙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를 물건 취급하는 졸부에게 팔려가느니 차라리 저를 존중해주는 인부와 결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 씨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제가 왜 우는지,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제가 지금껏 본 중에 가장 단단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그의 목소리도 감격에 겨워 떨렸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먼저 집에 가서 씻고 쉬고 계세요. 오늘 저녁에, 아니, 반드시 오늘 저녁에 제가 깨끗하게 씻고 댁으로 찾아뵙고 부모님께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정식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아주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저는 여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꼴로요. 그는 자신의 더러운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이 모습으로 찾아가면 오히려 선생님을 무시하는 꼴이 될 겁니다. 저를 믿으세요. 오늘 저녁 7시 제가 반드시 찾아가겠습니다. 저 비겁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고 그를 믿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스스로 선택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저녁 기다릴게요. 저는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두려움과 동시에 약간의 안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저녁 아까보다 훨씬 더 큰 폭풍이 우리 집에 몰아칠 거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망칠 때의 패닉은 사라지고 극심한 피로와 오늘 저녁에 대한 불안감만이 남았습니다. 집은 무섭도록 조용했습니다. 아침의 광풍이 엄마와 이모의 기운을 모두 빼앗아간 듯 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모가 엠마루에 머리를 풀어헤친 채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이구, 이 왼수 같은 년. 아직도 낯짝을 들고 집에 기어들어와. 엄마는 안방에 누워 있다가 이모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엄마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고 갑자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이 서연아, 네가 정령이 어미를 죽일 셈이냐. 차라리 칼로 나를 한번 찌르거라. 이렇게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이년아. 엄마의 울음소리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가 불효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배 나온 최 회장의 경멸적인 시선과 아들을 낳으라는 요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엄마랑 이모,
식사하세요. 저는 겨우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이 넘어가냐? 이모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방금 그 집안 사람들 뺨을 후려치고 쫓아냈는데 최 회장님이 어떤 분인 줄이나 알아? 그 양반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이 동네가 들썩거려. 넌 정말 멍청해도 너무 멍청해.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아직 3시간이나 남았습니다. 3시간 뒤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제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몰랐습니다. 그저 저를 존중해주는 유일한 사람, 지훈 씨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방에 누워 가끔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이모는 거실에 앉아 최 회장 같은 자리를 물어다 준 자신의 공을 되새기며 중얼중얼 욕을 했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렸다가 그대로 다시 치웠습니다. 6시 30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6시 50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확히 7시,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땡 하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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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아주 조심스럽고 주저하는 듯한 노크 소리였지만 이 무거운 공기 속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던 이모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와? 방에 있던 엄마도 물었습니다. 누구니?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용기를 내기 위해 가슴 가득 공기를 채웠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문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열게요. 저는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흙먼지 투성이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입었던 하늘색 셔츠를 다시 입고 있었는데 깨끗하게 세탁해서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젖은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넘겼고 선하고 강인한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의 손이었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황금빛 바나나, 한 송이와 오렌지, 그리고 차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공사장 인부에게 이 과일 바구니는 그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성이었을 겁니다. 저 왔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누구야? 이모가 어느새 제 등 뒤에 바짝 다가와 눈을 가늘게 뜨고 밖을 쳐다봤습니다. 지훈 씨는 이모를 보자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무뚝뚝하지만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학교 옆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가서 두 분 어르신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녀는 지훈 씨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넌 누구야? 무슨 할 말이 있는데? 엄마도 그때쯤 지친 몸으로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엄마와 이모가 그를 잘 볼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엄마, 이모, 이분은 한지훈 씨예요. 저랑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시뻘개졌다가 다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모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모가 더듬거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놈이랑 만난다고, 이 막노동꾼이랑. 이모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그와 인부들이 일하는 것을 매일 봐왔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침에 소동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세상에, 동네 사람들. 이모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이거였구나. 내가 이 막노동꾼 놈이랑 붙어먹고 있었구나. 그러니 네가 감히
최 회장님을 거절했지. 그러니 네가 감히 이 이모랑 내 엄마 뺨을 후려쳤지. 엄마는 비틀거렸습니다. 엄마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내 말을 거역하고 고작 저런 막노동꾼 놈을. 두 분 어르신, 지훈 씨가 끼어들려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가난하고 지위가 없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서연 씨를 향한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닥쳐. 이모가 지훈 씨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내 놈 같은 게 무슨 진심이야. 뭘로 서연이를 먹여 살릴 건데. 시멘트로 아니면 벽돌 조각으로 내 꼴을 좀 봐. 어깨는 다 해지고. 제가 누군지 알아? 교사야, 교사. 제가 너 따라다니면서 시커멓게 그을린 얼굴로 시멘트 나르길 바라는 거야. 서연 씨를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제가 꺼져.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엄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충격이 극심한 분노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무슨 재앙이냐. 내가 저런 딸년을 낳다니. 조상님들 뵐 낯이 없다. 네가 날 죽이는구나. 언니, 이모가 엄마를 부축하면서도 저를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봤지? 네가 내 엄마를 화병으로 죽게 만들었어. 이 불효녀 같으니라고. 이 더러운 놈을 왜 집으로 끌어들여. 당장 꺼져. 둘 다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지훈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모욕을 받아냈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도 대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든 바구니를 꽉 뿐이었습니다. 그는 죄책감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제가 침묵하면 저는 그를 잃고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 이모,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이분은 제가 오시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분이랑 만나기로 했다고요. 저 이분이랑 결혼할 거예요. 뭐? 엄마는 눈을 부릅뜨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갔습니다. 엄마, 저는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언니, 이모가 소리쳤습니다. 이 왼수 같은 년, 네가 네 엄마를 죽였어. 꺼져. 내 막노동꾼 놈이랑 같이 당장 꺼져버려. 지훈 씨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되자 황급히 과일 바구니를 갯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분 어르신, 오늘 제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부디 몸조리 잘하십시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그는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그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더 머무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집안에서 저는 엄마를 흔들어 깨우려 애썼습니다. 이모는 그 자리에 서서 울며 저를 저주했습니다. 너는 이 집안의 재앙이야. 재앙 덩어리라고. 그날 밤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큰일이 없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과 분노로 잠시 기절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후 엄마는 제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죠. 엄마는 조용히 베개와 이불을 챙겨 조상님들의 위패를 모신 작은 방으로 가 누웠습니다. 이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조상님들 위패 옆에서 잘지언정 가문을 욕보인 전현이랑 한 공간에서 숨 쉴 수 없다. 집안의 폭풍이 잠잠해지자 마을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누가 소문을 퍼뜨렸는지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바로 이모였죠. 지훈 씨가 돌아간 직후 이모는 온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녀는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에게 울고 채소 가게 아주머니에게 한탄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자인 최 회장을 걷어차고 막노동꾼에게 미쳤는지를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출근해야 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대문을 나서자마자 달라진 공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골목 어귀에 앉아 아침을 먹던 아주머니들이 이 선생님 출근하시네요 하고 인사했을 겁니다. 오늘은 모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제가 지나가자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기 쟤야, 박 여사 딸, 멀쩡하게 생겨서 선생까지 한다더니 어리석기는 주추, 어리석은 게 아니라 시집 못 가서 눈이 뒤집힌 거지. 아무나 잡은 거야. 듣자 하니 그 남자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라며 시커멓고 더럽다던데 세상에 선생이 막노동꾼이랑 결혼한다고 쥐가 쌀가마가 아니라 시멘트 포대에 빠진 격이네. 한 아주머니가 깔깔 웃었습니다. 쥐가 시멘트 포대에 빠졌다는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비웃기 위해 속담까지 바꿔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귀가 뜨거워지고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마치 발가 벗고 시장 한복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도 오늘따라 저를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같은 학년의 김 선생님이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 속삭였습니다. 이 선생님,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정말이에요. 그 인부랑 사귄다는 거 잘 생각해봐요. 평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남들이 다 비웃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괜찮아요. 교실에 들어서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만이 저를 반겼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제잘거렸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맑은 인사소리가 이 순간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길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복도에 서 있는데 운동장에서 두 학부모가 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저기 우리 애 담임 선생님이잖아. 듣자 하니 막노동꾼이랑 결혼한다던데 정말 어머 인생 아깝다. 막노동꾼이랑 결혼하면 나중에 애들 얼굴은 어떻게 들고 다녀? 어쩐지 요즘 선생님이 멍해 보이더라니 홀린 게 틀림없어. 저는 황급히 교무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그들은 35살의 교사가 돈만 많다면 사별한 대머리 배불뚝이 늙은이와 결혼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사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착하고 건강한 인부와 결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괴상한 논리가 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아무나 만났다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사장 임시 숙소에서 그와 동거했다고, 임신해서 급하게 결혼하는 거라고, 그가 사실은 빚 때문에 도망 온 전과자라고 말했습니다. 입을 거칠 때마다 이야기는 점점 더 흉측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순간에 교사에서 행실이 불량한 여자로 전락했습니다. 엄마는 그 소문들을 듣고 더 이상 저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죽이는구나, 서연아. 무딘 칼로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어. 이 수치심 때문에 내가 말라 죽을 거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그저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선택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왜 온 세상이 제게 등을 돌리는 걸까요? 저는 주말 내내 방에 있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저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행상인의 외침,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웃집의 개 짖는 소리, 삶의 모든 소리가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엄마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장례식장처럼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모가 엄마에게 죽을 끓여다 주러 왔습니다. 이모는 제 방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꼴 좋다. 이제 시원하냐. 온 동네가 너를 손가락질하고 내 엄마는 죽겠다고 난리니 이제 속이 후련해.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엄마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걸맞은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개만 끄덕이면 이 폭풍은 맺힐 것이고 엄마는 기뻐할 것이고 이모는 어깨를 으쓱댈 것이고 온 동네가 다시 저를 존중해 줄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하자 최 회장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물건을 평가하는 상인의 눈빛, 직업을 버리고 아들을 낳으라는 명령조의 목소리.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런 사람과 평생을 산다면 그 황금 세장 안에서 서서히 말라 죽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시 지훈 씨를 떠올렸습니다. 시멘트가 묻은 거친 손으로 제 학생들의 그림을 소중하게 주워주던 모습. 제게서 물병을 받기 전에 바지에 손을 문지르던 서투른 모습. 그의 소박한 약속.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은 못하지만 평생 선생님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엄마와 이모의 분노 앞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 그는 화내지도 비겁하게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공손하게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육체 노동을 하지만 인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온 동네가 비웃는 그것이야말로 제가 유일하게 찾고 있던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가난을 비웃었지만 저는 그의 평온함과 선함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가 단지 부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좋은 사람을 선택할 용기도 내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제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아니,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틀린 것이 있다면 이 가혹한 편견들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봤습니다. 초췌하고 봄숙했지만 눈빛은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벽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일어나서 죽 좀 드세요.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엄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거라. 나한테 말 시키지 마. 어디 안 가요. 여긴 제 집이에요. 저는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결정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저 지훈 씨랑 결혼할 거예요. 엄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눈을 부릅뜨고 저를 봤습니다. 내가 감히 아직도 그런 말을 해? 네, 저는 엄마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 35이에요. 누가 제게 좋은 사람인지 알아요. 사람들이 저를 비웃는 거 상관없어요. 그들이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나요? 엄마는 제가 부자한테 시집가서 하녀처럼 출산 기계처럼 취급받으면 좋으세요. 엄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저를 믿어주세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날 밤 제가 숙제를 채점하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다시 그 익숙한 똑 소리였습니다. 방에 있던 엄마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쫓아내. 내가 저놈한테 문 열어주면 너도 이 집에서 나가. 저는 펜을 내려놓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지훈 씨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또 플라스틱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바나나 한 송이와 오렌지 한 봉지였습니다.
그는 걱정 가득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이틀 동안 너무 걱정했습니다. 동네에서 하는 말들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 동네의 비난이 더 이상 제게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일단 들어오세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그가 망설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무릅쓰고 제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이 선한 사람을 믿기로 했습니다. 제가 문을 활짝 열자 지훈 씨는 저와 집안의 어둠을 번갈아 보며 망설였습니다. 방 안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감히 저놈을 집 안으로 들여. 저놈이 들어오면 너는 나가. 선택해. 심장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엄마가 제게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문지방에 서서 여전히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엄마의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지금 그가 돌아선다면 저는 무너질 겁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온 세상에 버림받게 될 겁니다. 지훈 씨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현관 계단에 서서 엄마가 누워있는 방 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또렷하지만 지극히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훈입니다. 지금 화가 많이 나신 것 잘 압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어머님께 한 말씀만 올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엄마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욕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지훈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 처지가 서연 씨에게 부족하다는 것 잘 압니다. 저는 그저 고된 일을 하는 노동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서연 씨를 아끼고 보살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어머님에게서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머님의 짐을 함께 짊어지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짐을 짊어져 내 놈이 뭘로 짊어질 건데. 어디선가 갑자기 이모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모도 엄마 방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이모는 방문에 팔짱을 끼고 서서 입술을 비죽거렸습니다. 그 다 해진 셔츠로 아니면 그 바나나 쪼가리로 내 놈은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차 보이는데 누굴 책임지겠다고 나서. 지훈 씨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네, 이모님. 저는 돈은 없지만 건강과 두 손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서연 씨가 고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뭐가 고생인데? 이모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교사야. 분필만 잡던 고운 손이라고. 내 놈 시멘트 묻은 더러운 옷이나 빨고 밥이나 하라고. 그게 고생이 아니면 뭔데? 다 쓰러져가는 공사장 숙소에서 살게 하는 게 고생이 아니면 뭐냐고. 넌 정말 분수도 모르는 놈이구나.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무슨. 엄마가 그때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엄마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뱃쑥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지훈 씨에게 곧장 달려가 그의 손에 들린 바구니를 빼앗아 마당으로 내던졌습니다. 오렌지와 바나나가 사방으로 굴렀습니다. 꺼져, 당장 꺼져. 이 더러운 놈.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우리 집안의 재앙이야, 재앙. 엄마는 소리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쿵쿵 쳤습니다. 저는 경악해서 엄마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지훈 씨는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성의가 내동댕이 쳐지고 모욕을 당했지만 그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묵묵히 허리를 숙여 빈 바구니를 주었습니다. 과일은 줍지 않고 빈 바구니만 주었습니다.
그는 똑바로 서서 엄마와 이모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제가 두 분을 노엽게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엄마와 이모 바로 앞에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서연 씨, 날 믿어요. 절대 당신을 손해보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돌아서서 묵묵히 대문을 걸어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날 믿어요. 절대 당신을 손해보게 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은 집안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모가 혀를 찼습니다. 저것 봐. 꽁무니 빼고 도망가잖아. 근본 없는 놈들은 저래. 한번 으름장 놓으면 바로 꼬리 내린다니까. 하지만 저는 이모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척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에 맞섰습니다. 그가 물러난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저희 엄마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직도 거기 서 있어 엄마가 제 손을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할 때 빼고는 대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생각 마. 내가 너를 가둬놓을 거야. 네가 정신 차릴 때까지. 그날 밤 엄마는 대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엄마는 저를 감시하기 위해 거실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믿었습니다. 며칠 뒤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 같았습니다. 엄마는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 제 몫을 덜어놓고는 혼자 식사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돌아와 식은 밥을 먹고 조용히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동네는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끌고 대문을 나설 때마다 아주머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직도 출근하네. 엄마한테 갇혔다더니 낯짝도 두껍지. 저렇게 욕을 먹고도 뻔뻔하게. 듣자 하니 그 막노동꾼 놈 요 며칠은 얼씬도 안 한다더라. 겁먹고 도망간 게 틀림없어. 하하. 저는 모든 것을 들었지만 무시했습니다. 지훈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사장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저는 일부러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제가 수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모가 찾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렌지 한 봉지를 들고 마치 병문안이라도 온 듯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나 왔어. 요즘 좀 어때? 이모는 대문 밖에서부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절뚝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사이 엄마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미수가. 들어와. 이모는 2층에 있는 저를 힐끗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서연이도 집에 있었네. 잘됐다. 잘됐어. 이리 내려와 봐. 이모가 할 말이 있어. 내려가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네, 이모가 부르잖아. 내려와. 저는 어쩔 수 없이 책을 덮고 내려갔습니다. 이모는 다리를 꼬고 앉아 오렌지를 까먹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이모가 며칠 동안 생각해 봤는데 이모는 동정적인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너를 탓하지 않기로 했어. 35, 시집 못 가서 안달이 났으니 아무 놈이나 잡고 싶었겠지. 이해해. 근데 문제는 네가 잡아도 너무 하급을 잡았다는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모가 말을 끝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다 알아봤어. 그 지훈이라는 놈 말이야. 저기 산골짜기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 출신이래. 부모는 밭농사 짓고 밑으로 동생들도 줄줄이 딸렸대. 여기서 막노동에서 버는 족족 집으로 보내느라 자기 수중에는 돈 한 푼 없다는 거야. 네가 그런 놈한테 시집가서 그 집안 식구들까지 다 먹여 살릴 셈이야.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모는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내 미래가 눈에 훤하다. 아침에는 예쁘게 차려입고 출근하고 저녁에는 바지 걷어붙이고 쌀 씻고 밥하고 내 남편은 땀 냄새, 시멘트 냄새 풍기면서 퇴근하겠지. 그럼 넌 또 물 데워서 씻겨주고 그 더러운 옷가지들을 빨아야 할 거고 밤에는 삐걱거리는 단칸방 침대에 누워서 돈 걱정이나 하겠지. 아이고, 오두막집이어도 마음만은 행복하다는 건 옛날 이야기야. 이 사람아, 저는 고생해도 괜찮아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네가 괜찮다고. 이모가 깔깔 웃었습니다. 멍청하면 고생하는 거지. 고생이 거기서 끝날 것 같아. 애를 낳아봐. 내 애는 학교 가서 막노동꾼 아들이라고 놀림받을 거야. 네가 선생인데 내 자식이 그런 수모를 겪게 할 거야. 그리고 무슨 돈으로 애를 가르칠 건데? 내 아비처럼 시멘트 나르게 할 거냐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모 말씀이 틀렸어요. 뭐가 틀려? 이모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복을 걷어차고 지옥으로 기어들어 가겠다는데 사모님 될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리고 그 최 회장님 말이야. 네가 고개만 끄덕였어도 지금쯤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편하게 살고 있을 거야. 근데 넌 멍청하니까 네 막노동꾼 남편 밥상이나 차려주면서 평생 고생해라. 그 말을 끝으로 이모는 일어서서 손을 털었습니다. 됐다. 나는 이만 간다. 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냥 우리 집에 썩은 달걀 하나 놨다고 생각해. 어디서 썩어 문드러지든 내버려둬. 갈게. 이모는 경멸이 가득한 공기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엄마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저를 돌아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너 똑똑히 들었지? 아직도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싶어?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네, 들었어요. 그리고 제 결정은 변함없어요.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의 밥상을 차려주는 게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출산 기계 취급받는 것보다 나아요. 너, 엄마가 손을 들었지만 저를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엄마는 힘없이 손을 내리고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는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2년처럼 길고 무거운 2주였습니다. 엄마와 저는 집안에서 그림자처럼 지냈습니다. 동네의 수군거림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경멸과 동정이 섞인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을 노엽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킨 겁니다. 하지만 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오후 제가 퇴근할 때, 공사장을 지날 때면 제가 보지 않아도 그가 거기 서서 저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힘드셨죠? 날씨가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느 학생에게서 제 번호를 알아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조용하고 소박한 관심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엄마와 저는 침묵 속에서 식사를 막 마쳤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똑똑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부엌에 있던 엄마도 그릇을 쨍그랑하고 떨어뜨렸습니다. 누구야? 엄마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깨끗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과일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척 진지했습니다. 내가 또 왔어? 엄마가 빗자루를 들고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지훈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무례를 무릅쓰고 다시 찾아온 것은
어머님을 성가시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탁드릴 일이 있어 왔습니다. 부탁은 무슨, 우리 집엔 너한테 줄 거 아무것도 없어. 엄마가 이를 갈았습니다. 지훈 씨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님, 아직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것 잘 압니다. 제가 가난하다는 것도, 서연 씨가 저 때문에 온갖 험한 말을 듣고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서연 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정식으로 올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어머님, 저희 가족이 댁으로 찾아와 정식으로 상견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서연 씨를 정식으로 당당하게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엄마의 손에 들린 빗자루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모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가 그가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잠시 가지고 놀았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감히 다시 돌아올 줄은, 그것도 상견례를 요구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가 더듬거렸습니다. 상견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지훈 씨는 또렷하고 단호하게 반복했습니다. 저는 엄마 등 뒤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무시할 때 그는 제게 격식을 차려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를 마치 이상한 생물체를 보듯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갑자기 웃었습니다.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한 뒤틀린 웃음이었습니다. 상견례, 내 놈이 상견례도 알아? 뭘 가지고 상견례를 할 건데? 손수레에 삽이랑 시멘트라도 싣고 올 거냐? 네, 저희 가족이 최선을 다해. 좋아. 엄마가 갑자기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네가 원한다고, 상견례를 하고 싶다고. 좋아, 내가 허락하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지훈 씨도 놀란 듯 보였습니다. 엄마는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허락해 줄 테니 어디 한번 와봐. 날짜 잡아서 내 집구석 식구들 다 끌고 와봐. 어디 그 막노동꾼 집안이 교사 집안에 어떻게 상견례를 오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좀 보게. 내가 이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구경시켜 줄 테니 내 딸년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똑똑히 보게 해줘야지. 엄마는 지금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허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망신 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가족의 가난을 이용해 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욕해서 제가 다시는 고개도 들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미안한 눈으로 지훈 씨를 봤지만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럼 다음 주 일요일 10일 오전 9시 정각에 저희 가족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날짜와 시간을 또렷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좋아, 다음 주 일요일. 내가 두 눈 부릅뜨고 기다리지. 꺼져.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지훈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어머님. 그는 저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단단한 눈빛으로 날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엄마는 집 한가운데 서서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봤지? 내가 자초한 일이야. 다음 주 일요일 내가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시켜주지. 집안 망신이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엄마는 저를 망신 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다가올 상견례 날이 기쁜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넉나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상견례에 대한 엄마의 도전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엄마와 이모는 온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초대가 아니라 광고를 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 채소 가게 아주머니, 온 동네 사람들에게 떠벌렸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와요. 그 공사장 막노동꾼 놈이 우리 서연이한테 상견례를 오겠다고 하네요. 다들 시간 있으면 구경이나 하러 와요. 그 집구석 예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고요. 온 동네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엄마의 수가 높다고 했습니다. 막지 않고 모든 것을 터뜨려서 제가 스스로 수치심에 빠져 죽게 만들려는 것이라고요. 사람들은 내기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네 집에서 3륜차에 바나나 한 송이와 소주 한 병을 싣고 올 거라고, 더 악랄한 사람들은 손수레에 사탕 한 봉지와 싸구려 차를 싣고 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냥 우리 그만둬요. 너무 무서워요. 엄마랑 이모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요. 1시간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걱정 말아요. 모든 건 나한테 맡겨요. 날 믿어요. 저는 그를 믿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운명의 일요일 10일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설레서가 아니라 잠을 잘 수 없어서였습니다. 집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엄마는 일찍 일어나셨지만 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마당을 쓸고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다른 집이라면 잔칫날이라 음악 소리와 음식 준비로 떠들썩했을 겁니다.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거실에는